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는 미국 시장보다 한국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미국 시장 퐁당퐁당. 근데 한국 시장은 11월 30일 그 MSCI 리밸런싱을 마치고 3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하락을 했고 IT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아무튼 미국 시장의 흐름대로 아니면 흐름과 무관할 수 없는 한국 시장. 일단 지난주 그 퐁당퐁당 장세 토마스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시는지 바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지 시각, 미국 동부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 일찍 제가 좀 호출을 드렸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 퐁당퐁당 증시였는데 참 하루 좋았다가 뭐 하루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시 깊었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가 정말 정신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지난주를 이끌었던 뭐 이런 그 뉴스들을 보면 뭐 오미크론 변이종,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 청문회에서 그 파월 의장이 말씀하셨던 테이퍼링 속도 증대 확대,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고용지표, 예상보다 나쁘게 결과가 나온 고용지표, 그리고 중국 주식들이 이제 디디 주식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한국 시간은 토요일 새벽에는 지금 현재 토요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급락했고, 또 하나 S&P 500의 지난 6개월간 대장주 역할을 했던 테슬라 주가 이 더블탑 모양새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하나씩 오늘은 짚어보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이 가장 지난 2주 전 금요일에도 큰 폭락 사태를 일으켰으니까 먼저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죠. 금요일 급락 이후에 월요일 다시 급등으로 상황이 이제 증시가 다 가격에 반영했구나 했는데 화요일, 수요일 이틀 크게 밀렸습니다. 사실 증시가 걱정하는 오미크론 자체가 아니라 오미크론이 그 변이종에 의해서 새로운 봉쇄나 다시 락다운이 있을 것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는 봉쇄나 락다운이 아니라 부스터샷 접종 확대 이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인데, 일단 그 이후에 최초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연이어 나오면서 증시가 흔들렸는데, 이게 오미크론 계속 변수가 만들어질까요? 이어질까요, 선생님? 네, 예,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 확산은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나 증시에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나 이때 오미크론 세계적인 확산 보면은 남아공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새에 2배, 3배로 막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상륙해서 지금은 7개 주에서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역 책임자들의 말은 델타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훨씬 빠르고 강하다. 이거는 진짜 확실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의 확산은 이제 거의 이제 확실시 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준의 입장이 지금 지난 일주일에 저는 이제 증시의 큰 빅 뉴스라 그러면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종료,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의 바이러스 변수, 그 다음 세 번째는 금요일에 발생했던 다큐사인의 40% 폭락.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증시의 빅 뉴스라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은 확실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준의 입장은 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조기 테이퍼링 이걸 거의 못 박아놨잖아요. 예. 여기에 그 배경은 이 오미크론의 불확실성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템포러리 트랜지토리 이렇게 해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플레이 다운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은 이제 상시적인 이제 변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버린 그 배경에는 오미크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실하게 확산세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잠시 서플라이 체인이나 인플레이션이 살짝 다운하려고 하는 이 조짐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시각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네.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산된다 그러면은 서플라이 체인은 더 심화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더 심화될 것이다. 이제 이래서 파월 의장의 그 시각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보면은 증세 자체가 아주 마일드 해갖고 중환자라든가 사망자 이런 건 없지만은 네,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압박 변수가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왕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파월 의장으로 그러면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미크론이 변수가 돼서 빠른 확산세로 이게 교류가 악화되고 중단됐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후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자, 경기 성장률, 경제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페드가 조이는 유동성이 아니라 유동성을 반대로 늘려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국채금리를 보더라도 예. 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지금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 골드만삭스에서도 GDP를 컷했어요. 예. 미국의 GDP를. 예. 그래서 경제 전망은 조금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지금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입장은 지금 금리를 조기 이제 테이퍼링 조기 종료하고 이제 그 다음 수순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의 입장은 지금 내년에 1회 내지 2회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페드워치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학자라든가 월가에서나 이 월가의 투자뱅크들 입장에서는 1회가 아니고 2회 내지 3회 심지어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4회까지도 해야지 이것이 조기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이제 조기 테이퍼링 종료 이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고 이제 파월 의장이 그나마 가장 다비시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조기 종료를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심화, 서플라이 체인 심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준이 자꾸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배경은 오미크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을 이게 채권금리에서도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우려가 채권금리에서도 확인이 돼요. 이 채권금리에서 확인된다는 그 의미는 장단기 금리 격차, 즉 10년 채권 대 2년 만기 채권 금리의 차이,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0.81%로 작년 12월만큼의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장단기 금리 격차가 계속 축소된다, 플래트닝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성장, 장기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채권금리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는 락다운 없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지만은 실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락다운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미국 혼자 독야창청할 수도 없고 경제는 세계적으로 엮여 있는데 미국에도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락다운 하다 보면은
인적, 물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또 지난번 그 코로나 1차 그 바이러스 때의 그 이제 공급 병목 현상 뭐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났다 최근에 조금 누그러지긴 했는데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상황이 심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연장선상, 파워르장의 연장선상,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파워르장이 지금 상원의 인준투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날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그 증언을 했을 때,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뭐 증가해서 좀 더 조기에, 한 달이라도 빨리 끝내겠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이 트랜지토리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거의 공식적으로 삭제하듯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상원은행위원장이 그 직전에 바로 CNBC에 나와서 그 지금 현재 페드의 부의장 자리,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 자리에 비어 있는데 여기에 리처드 코드레이 전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있을 때 은행감독국장을 역임을 했었는데 이분을 민주당 진보파의 이제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함께 백악관에 건의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결국 상원에서는 50대 50인데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재임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워런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대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이 문제를 좀 더 투표 그러니까 인준 통과를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아주 공개적으로 파울로 의장의 재지명을 반대한다고 그랬고 예. 또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한다 해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자기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이제 그 이유로서 이제 파울로 의장이 너무 이제 이 뱅킹 시스템을 느슨하게 만들어 갖고 지금 빈부격차도 많이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미국 국가 그 재정 건전도에도 위험성을 지금 자꾸 몰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왔거든요. 예. 해왔는데 그 지난번 이제 의회 그 히어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예, 청문회. 근데 히어링에서 거기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거기 멤버예요. 뱅킹 의원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파울 의장하고 진짜 몇 년 만에 이제 1대1로 면전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이 그 파울 의장의 그 인준청문회에서 투표권을 지금 아주 상당히 중요한 키 우먼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파울로 의장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거기다 이제 지금 모든 상황이 자기가 이제 가장 다비시하게 그 인플레이션은 플레이다운 했었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게 좀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앞에서 완전히 인정을 해본 아주 흡족하게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페드의 그 뱅킹 레귤레이터 그 리처드 코드레이 지명 예. 이것도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그 강한 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공화당은 또 강력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리처드 코드레이 이분의 그 상황은 증시에서 뭐 크게 관심은 끌지 못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은 그날에 뱅크주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뭐 그렇게 증시에 큰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미국의 그 뱅킹 시스템을 그 예전에 볼튼 리먼 브로더스나 사태 나기 이전 상태로 강화되기를 지금 바라는 그 압력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결국은 사실 큰 변수는 아니었더라도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으로 이러다가 규제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 화요일 급락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증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는 작은 악재 하나라도 이제 크게 이제 증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 11월이죠. 11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는 약 50만 개에서 55만 개, 약 5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 20만 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성장이 우리 예상하는 대로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뭐 2년 만기, 장단기 할 것 없이 일제히 다 급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맞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에 페드워치를 보니까 페드워치가 당연히 채권금리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테이퍼링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조기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웬걸 페드워치의 CME 선물거래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그 순간에도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뭐 일자리 그게 충분히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거 테이퍼링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쪽으로 금융시장이 해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네네. 미국 증시에서 이제 뉴스가 이제 거의 매일 아침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난판 페이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이 두 개가 페드워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페드워치의 투자자들의 입장은 난판 페이롤이 발표되기를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자기 이제 베팅 포지션을 바꾸고 하는데 사실 21만 개가 나온 이 숫자 자체만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인데 그 내용과 상황을 보면은 충격적이지 않다. 근데 월가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냥 믹스드 데이라. 뭐 그냥 소소하게 나왔다. 그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는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월달 난판 페이롤에서 이제 수정치가 나왔는데 15,000개 추가 플러스 추가로 수정이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11월 난판 페이롤에도 틀림없이 추가적인 수정치가 다음 달에 나올 것이다.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업률이 4.2%로 떨어졌어요. 난판 페이롤 작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21만 개뿐이 안 나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건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 직장에 이제 공장 돌리는데 또 비즈니스 돌리는데 맞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구직자 있잖아요. 인플로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욕구가 시들한 거예요. 고용주나 구직자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것을 꼭 나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저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난판 페이롤 나오고 1시간 후에 PMI 서비스하고 공장 주문 지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또 무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순간 증시의 흐름을 볼 때 8시 반 난판 페이롤 나왔을 때 증시가 아침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다우존스가 100포인트나 상승해 있던 것이 8시 반 땡 하면서 바로 하락을 조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0시 정각에 PMI하고 공장 주문이 잘 나오니까 그때부터 증시가 바로 내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종료, 여기에 이 경제 지표들이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장기적으로 경제 전망이 좀 안 좋다. 네. 이제 이거 하나 하고 증시가 내려달리니까 안전자산으로 네. 돈줄이 몰려가는 현상.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는 금요일에 엄청 하락을 했었죠. 사실 또 고용지표 결과를 보면 난판페이로 일자리는 뭐 예상치의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증가가 됐지만 노동 참여율에는 변화가 없었고 실업률이 떨어지면서도 그 다음에 소득 증가율이 0.4% 증가한 걸 볼 때 이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급자 위주가 아닌 노동 참여자,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돼 있어서 향후에 임금이 더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더 우려하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 임금 인상률도 0.3% 이제 증가했는데 이것도 꾸준하게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파월 의장이 이 고용 탐료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 자기는 진짜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페드에서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갖고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집에서 지금 주식하면서 땡땡이 놀 수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나가 일하느냐. 저는 알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노동 참여를 왜 안 하는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분들도 또 많은 이제 의회 지도자들도 이제 공화당 특히 권한이상 페드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조이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자, 앞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지금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려고 하고 경제 성장률도 하향 컷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테이퍼링을 증가시키거나 조기 종료를 한다 그러면 이게 경제가 역으로 더 빈대잡으려다 초과삼간 태우는 그런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시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락으로 반응하는 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 본인은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스트롱하다. 이제 이런 이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잡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더 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드디어 항복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타이트닝, 마니터리 타이트닝이라고 그러죠. 좀 긴축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들었으면 대충 지난주 어떤 상황이었는지 감내가 됐을 건데, 자, 이제 상식적으로 한 가지 다시 돌아가 보면, 오미크론 변수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교류가 중단되고 뭐 지금 현재 그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이 보아온 그 경우는 뭐냐면 스테이 앳 홈, 집콕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콕 주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다큐사인, 그 다음에 줌, 뭐 기타 등등 이런 업체들이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어요. 이건 또 이제 좀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상당히 의미가 좀 깊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미크론의 그 증상이 지금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거의 뭐 독감 수준뿐이 안 된다. 지금 그로 인해서 중환자도 안 나왔고 사망자도 안 나왔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락다운도 없다 이제 천명했고,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확산하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깥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제 이것이 이제 큰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콕 주식들이 반응을 못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리오프닝 주식들도 그러면 뭐 강세해야 돼.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리오프닝 주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행 관련주잖아요. 뭐 항공주, 뭐 카지노, 뭐 호텔,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인적 물적 뭐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조금 뭐 락다운은 아니지만 하여튼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직격탄을 이제 맞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주식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오일, 이제 원유, 오일. 이것은 이제 경제 전망하고 지금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최근에 이제 하락도 증시가 많이 내려가서 이제 위험 회피, 이제 그런 심리도 있고, 또 경제 전망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그 원유 수요, 이 전망도 좀 다운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리오프닝 주식도 결국 이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시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국은 지금 리오프닝이든 스테이 애텀이든 바깥 주식이든 전부 다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어서 올라갈 호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라가는 주식이 없어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는 그 다우존스 안에 있는 대형 그 가치주, 이제 그런 주식들이 그 연준의 그 조기 테이퍼링 종료, 또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오미크론 이런 상황에서도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역할을 했던 게 테슬라란 말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고, 그림만 보면 더블탑을 만든 모양새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디 추싱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일체의 10% 이상 급락하면서 테슬라 쪽으로도 불똥이 튀기긴 했지만, 지난 3개월, 6개월 증시 강세의 대장격인 테슬라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50일 이동평균선마저 밑으로 하향한다면 200일선 근처가 $750란 말이죠. 이렇게까지 급락을 한다 그러면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할 위협도 지금 이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 기술주, 나스닥 기술주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 그 주들이 이제 크게 하락하는 날, 이게 왜 하락하는지 이제 원인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식은 그 지금 하락에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테슬라 그 자체 안의 변수, 그 다음에 바깥의 변수. 자체 안에는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텍스 셀링. 예,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그 목요일날 저녁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달기로 한 약속한 그 금액에서 한 60% 정도까지 이제 매도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요일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매도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인사이더들이 있잖아요. 그 이사들. 인사이더들도 매도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을. 그 다음에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아크펀드의 캐시우드. 이분도 매일 팔고 있어요. 테슬라를. 전에는 자기들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 테슬라가 10%를 넘어버리면은 그 과도한 잉여 자금 처분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매도한 적은 있지만은, 지금 테슬라가 1200 갔다 지금 $1000까지 내려온 이 상황에서도 아크펀드는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슬라의 그 자체 안에 변수로 이제 하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변수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큐사인 40% 폭락. 이것이 테슬라하고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이 다큐사인은 물론 뭐 집콕 주식에 뭐 관련되는 건 하긴 하지만은 이게 그 성장주 모멘텀과 그 프리미엄이 많이 얹혀진 그 모멘텀을 타고 있는 그 성장주였거든요. 지금 다큐사인의 그 최근에 그 어닝 실적을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나쁘진 않는데 지금까지 그 상승 곡선, 이것이 조금 둔화될 조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매년 50%씩 성장하던 기업이 45% 성장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실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큐사인이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매년 50% 성장해 오다 지금 6쿼터, 6 그 분기 연속으로
계속 고성장을 해오던 다큐사인의 CEO가 우리가 이제 내년 1년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50% 성장해왔던 이것이 달성이 좀 어렵겠다. 아마도 한 30%, 40%. 이 정도 되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다큐사인만큼 모멘텀을 타고 있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주식이 테슬라거든요. 예. 테슬라의 PER이 300배예요. 애플의 PER이 20배인 걸 비교하면은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엄청 높은 거죠. 예.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멘텀을 타고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300배라도 기꺼이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큐사인에서 보여준 이 성장주의 모멘텀이 주춤해지는 사인, 이것이 테슬라 주식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테슬라뿐만 아니고 금요일에 보면은 빅테크들 있죠. 예. 다른 빅테크들도 많이 하락했어요. 예. 그 다음에 중형, 소형의 기술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큰 배경, 이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종료,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것에 근거한 성장주들의 기반 약화, 이것이 결국 나스닥 지수를 금요일에 더 많이 끌어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간에도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47,000불, 즉 17% 이상, 장중에는 오늘 오전 중에는 4만 불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증시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자산의 일부로 이 유동성, 그냥 증시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엎친다 덮친 격으로 비트코인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월요일 분위기까지 좀 심상치 않아서 걱정이에요. 비트코인이 선물로 ETF가 출시됐잖아요. 예, 비토. 예. 예. 그 시점을 기준해갖고 ETF가 출시되기 이전과 그 이후와 이 비트코인이 성격이 좀 달라졌어요. 네. ETF가 출시되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지 혼자 놀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ETF가 출시되면서 미국의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펀드도 있잖아요. 예. 이제 액티브 펀드도 있고 패시브 펀드도 있고. 네. 펀드에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 비트코인 ETF 비토를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비트코인은 정식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종목으로 이제 취급받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역시 성장주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트코인은 최근에 증시의 상승과 하락, 이거에 거의 짝짝꿍으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증시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상승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인데 지금 내용이 다 암울합니다, 선생님. 이게 네네. 암울한데 중요한 건 지난주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 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사안 그런 건 안 보이나요, 선생님?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될 건지 여기가 이제 지금 상당히 단기적인 변수가 되거든요. 예.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종료, 이거는 거의 이제 다 시장에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건 오미크론 확산,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이라고요. 예. 근데 좀 재미난 얘기는, 금요일 날에 이제 나스닥 지수, 또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요일 하락에 좀 과도하게 증폭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지금 7개 스테이트로 이제 자꾸 번지고 있는데, 그 중에 뉴욕에서 처음에 이제 1명이 발생했다가 지금 5명으로 지금 증가했어요. 예. 근데 이 뉴욕의 이 확진자가
그 맨해튼에 그 큰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 11월 중순에 에너미 2021이라고 하는 그 컨벤션이 있었는데 거기 5만 3천 명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확진자가. 그래서 지금 뉴욕시가 지금 완전 난리 났어요. 이 5만 3천 명, 그 다음에 그 행사 주최자, 그 스태프들, 그 다음에 이 컨벤션 센터가 어디 있냐면은 월가 바로 옆에 있어요. 몇 블럭뿐이 안 떨어졌어요. 뭐, 한국으로 볼 때는 뭐, 광화문에서 남대문 정도? 그 정도 거리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만 3천 명이 컨벤션 센터에 모이는 과정, 흩어지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만 확산된다 그러면은 월가를 다 이제 사정거리 안에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몸으로 느끼는 이 오미크론의 공포감, 이것이 다른 스테이트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이 증시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뉴욕시에 그 폭설이 내려갖고 그 한 이틀 동안 드라이빙도 안 되고 뭐 주유소에 휘발유도 공급이 안 되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뭐 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도 걸어서 출근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 이틀 동안에 원유 가격이 급등했어요. 왜냐면은 펀드 매니저들 눈앞에 뉴욕시의 그 폭설만 보이는 거죠. 예. 그래갖고 원유 공급이 원활치 않겠구나. 휘발유 공급도 원활치 않겠구나. 이래갖고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변수에서 원유 가격이 잠시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뉴욕 증시의 그 급락도 펀드 매니저들이 느꼈을 오미크론의 공포감, 이것이 좀 더 증폭시켰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내 눈앞에 있는 잡티가 더 커 보인다, 그런 의미인데, 그나마 제가 찾은 한 가지 그나마 희망적인 그 팩트는 이런 상황에서도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고 지금 약세로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오는 그거 하나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달러의 약세도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안전자산 그 화폐인 그 엔화, 스위스 프랑크화, 여기에 이제 강세에 밀려서 달러 인덱스가 후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약세, 여기에는 제가 좀 큰 의미는 지금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하나도 희망이 안 보이고 이거 다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선생님? 지금 12월 초잖아요. 예. 이 12월 달이 원래 증시가 1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달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크리스마스 상승 랠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또 월가에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상승 랠리는 언제 시작되느냐? 이제 그거를 초조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 이후부터 이제 증시가 상승해서 연말까지 쭉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올해 12월은 지금 오미크론 변수가 나타나면서 지금 연준도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증시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증시 조정이 언제 끝날 거냐, 이제 그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그 모든 이제 증시 그 지수들, 3대 지수들의 그 낙폭 수준으로 볼 때, 또 공포 심리, 뭐 이런 걸 볼 때 거의 바닥에 왔다고 보이는데요. 한 가지는 이 항복 사인이 없어요. 예, 증시 조정장이 끝날 때는 반드시 항복 사인이 나오거든요. 이 항복 사인이 지금 뭐냐면은 급락을 했다가 급등하고, 그러니까 긴 꼬리를 달고 급등하는 그 날이 없었어요, 아직은.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항복 사인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슬금슬금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항복 사인이 나와야만 이 큰 손들도 또 일반 투자자들도 이 매수세에 동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현재 증시의 악재가 이제 그 연준과 이제 오미크론이잖아요. 거기에서 좀 안전할 수 있는 주식이 다우 지수에 포함되는 대형 가치주들. 예, 그런 주식들이 좀 안전하다. 그래서 빅테크 주들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적죠. 근데 중형, 소형 기술주 이 시대는 지나갔다.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중형 기술주, 소형 기술주는 찾아보지도 말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S&P 500 인덱스 차트를 보면 사실 오늘 새벽,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장, 금요일장이 그나마 밑꼬리를 좀 두면서 어떻게 반등하면서 51선 근처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주초에 51선,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느냐 싸움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증시 그 꼭대기에서 지금 내려오는 그 하락 추세선이 있거든요. 예. 하락 추세선의 그 상단이 한 4,600 정도 돼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4,600 내지 4,625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반등 기미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다시 또 꺾여갖고 바닥을 한번 또 찍고 그때가 항복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그 당부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뭐 벌써 50분 다 돼가는데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1년, 지금부터 내년 1년까지는 이 가치주가 기술주보다도 더 우세할 것이다. 저는 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내년에 이제 초반에 벌써 한 3, 4월 정도에 이제 테이퍼링 종료하고 빠르면 6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돌입하게 되면은 기술주들은 하락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캐시, 예. 그 자산이 이제 그 자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페드에서 타이트닝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압박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치주에 좀 관심을 두자. 이제 오일주, 뱅크주, 그다음에 산업주 뭐 이런 가치주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나 뭐 코스코나 이런 같은 생활 필수품 그런 주식들. 그래서 기술주들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모멘텀을 타고 많이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즐겼지만은 기술주들은 이제 빅테크들은 물론 뭐 아직도 전망이 여전히 좋은데 소형 기술주들은 적극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경기 방어주나 그런 안전한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연준의 그 테이퍼링 종료 뭐 이런 거는 이제 눈에 확실히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안 보이는 거는 오미크론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확산될지.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마일드한 그 증세, 그 아주 경미한 증세만 나타냈지만은 여기에서 만일 중환자 나오고 사망자 나온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나 증시가 또 한 번 더 샤킹 받을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참 요즘 같아서는 주식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진짜 캐시가 킹인데 뭐 그렇다고 또 증시가 뭐 거의 바닥이 왔나 싶어갖고 들어가 보면 또 아니고 예.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 사실 12월 장세, 특히 한국 시장은 10억 대주주 과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12월이 항상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지난주 3일 좋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장세가 될 텐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